이후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죠.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면 가격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심 신라면 오늘부터 내렸거든요. 950원 됐고요. 새우깡 1,4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격 인하가 됐고, 사실 농심이 먼저 가격 인하 발표를 했고요. 따라서 삼양식품 라면 가격, 그다음에 오뚜기, 팔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들인데 이 제조사들도 가격 인하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라면만 내린 건 아니고요. 식품업체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좀 내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13년 만에 가격이 내린 거거든요. 13년. 네, 2010년도에 내렸었고 그 당시 이제 안성탕면 신라면이 좀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는 정부에 좀 압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13년 만에 가격이 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면 말고 과자, 빵, 밀가루 이런 값도 조금씩 내린다고요? 맞습니다. 과자, 빵 대표적으로 롯데 웰푸드에서 나오는 과자 제품들도 내리고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과자 업체죠. 혜태제과 가격도 내리고, 그다음에 SPC 대표적인 또 빵 브랜드 있습니다. 여기에 예. 제품들도 이제 가격이 5% 정도 평균적으로 인하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인상적인 게 밀가루 가격을 이제 제분업체들이 내린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밀가루 가격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국제 밀가격 내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밀가루 회사는요, CJ 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 제분 업계도 사실 이번에 이제는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가 처음에는 좀 싫다라고 이제 표현했었는데 라면값 내리고 제빵, 제과업체 다 내린다고 하니까 따라 안 내릴 수가 없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라면, 과자, 빵 값이 내리면 우린 좋은데 네. 그런데 이건 국제 밀가루 값이 내렸는데 왜 안 내리느냐라고 하는 정부의 압력 때문이죠, 사실. 그렇죠. 예, 정부가 이제는 좀 압력을 주는 부분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10월 이때 라면 가격 많이 인상됐는데 아니 국제 밀가격 그때보다 50% 내렸는데 왜 가격이 그대로냐,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이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식품 업체들이 이게 겁이 나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응을 했는데, 근데 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는 말을 하니까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가격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결론에는 대표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아까 제가 농심 얘기했잖아요. 신라면, 새우깡 내렸다.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안성탕면 짜파게티 정말 많이 먹거든요. 이거는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면만 새우깡만 내린 거고, 삼양식품 보면 불닭볶음면 있어요. 이게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이것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라면, 뭐 팔도 비빔면 이것도 가격 동결을 했거든요. 내려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신문에만 보고 야 라면 내렸대. 그래서 막상 이제는 소매점에 가면 내가 즐겨 먹는 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압박 앞에서 일부 제품만 내렸다. 맞습니다. 이제 그 말인데. 네. 실제로 국제 밀가루 가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뭐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419달러까지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때 고점 찍고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한 300달러 미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톤당 한 243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작년 5월 대비해서 한 5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라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밀가루가 올랐던 이유가 사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이 전쟁 발발 전에 톤당 293달러였습니다. 그럼 그때보다 지금 가격은 밀가루 가격은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많이 떨어진 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국제 밀가루 가격이 뚝 떨어졌으니 네. 뭐 라면 뭐 빵값 내려라.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정부가 조정하는 게 옳으냐라는 논란도 있죠. 논란 있죠. 이게 관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서민 밀접 품목 50여 개를 딱 지정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거 뭐 대표적인 라면, 쌀, 밀가루, 배추 이런 거 딱 지정해서 이제 가격을 내리도록 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효과가 있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3년 후에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20% 급등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정부가 압박을 주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려도 어차피 오를 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통제식 정책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훈을 좀 얻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이제 출범을 했었을 때 캐치프라이즈가 뭐였냐면은 시장 자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를 주겠다, 민간에서 해결하게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서 물론 뭐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가격 통제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것들이 실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지금 식품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딱 지금 콕콕 집어서. 그러니까 사실 식품이라는 게 민생 경제와 굉장히 이제 접점이 높아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이제 지지율이 사실 약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식품을 좀 내리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민생 경제야 그렇잖아요. 내가 슈퍼 갔는데 못 살겠어.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세. 이러다 보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 계산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는 일각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관치 뭐 정부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지만은 일단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이제는 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밀가루 내린다고 해서 식품 가격이 내려간다 그렇게 보진 않죠. 왜냐하면 라면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밀가루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뚜껑 들어가죠. 거기에 용기 들어가죠. 그다음 무엇보다 인건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기업들마저도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 좀 기업들이 기업 효율화, 경영 효율화에 좀 나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를 내린다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부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경영 효율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른 소식으로 통계청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을 발표했네요. 이게 무려 43.2%,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결과가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소식인데 예. 이게 통계청에서 하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율 요 표현이 뭐냐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인구의 몇 퍼센트냐, 그렇죠. 인구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된 게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 43%? 그러면은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아마 비교치가 또 있어야 돼요. 본다 그럼 우리가 40%를 넘어갔는데 그 해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호주 같은 경우가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고요. 미국이 23%, 일본이 20%. 대부분이 20%입니다. 우리 2배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66세 이상의 지금 이제 고령층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는 빈곤층에 있다. 10명 중 4명이 이렇게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또 앞으로 과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주 직접 연결되는 과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딱 3대 개혁안을 냈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이겁니다. 근데 노동 개혁은 지금 막 들어가고 있고 교육 개혁은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아이템 이거 나오면서 이 교육 개혁 이제 시작했구나.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교육 개혁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연금 개혁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금 개혁은요 미래 세대한테도 영향을 주고요 지금의 세대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작은 하긴 했는데 아직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우리가 고령층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전기 고령자의 66%, 후기 고령자의 42%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공적연금으로 이제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공적연금 한마디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에 대한 그 연금 개혁안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이게 55년 되면 연기금 고갈이라는 거는 이미 언론에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게 5차 재정 추계 결과 통해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55년이면 연기금이 재정이 고갈돼?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 연기금 못 받나 보다.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이 그랬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다른 데서 재원 마련이 문제겠지만 어떻게 간에 뭐 연금은 나옵니다. 하지만은 줄어들겠죠 그만큼.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맞닿아 있다 보니까 노령층에게는 이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뭐 뜨거운 감자 같은 그렇죠. 중요 아젠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 받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불보듯 뻔한 얘기고. 맞습니다. 네. 때문에 생계형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고령자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우리 노동정책도 거기에 발맞춰야죠. 맞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또 가슴 아픈 또 소식이기도 한데 60대 취업자 수가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통계 보면서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니라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60대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네. 일하고자 하는 60대도 늘어나고 좋은 현상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노령이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외처럼 유럽의 선진국처럼 이제 근로가 아니라 사실 연금으로서 생활이 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면 좋았을 텐데. 물론 그건 맞는 말인데.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일하는 노인층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하는 쪽에서 그러면은 왜 60대 노령층이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모두 1위가 뭐였냐면은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자식들 눈치 보기 그렇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40대들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한 잡코리아 관련된 인터넷 업체에서 조사가 됐는데 40대 이상 알바 지원량이 전년 대비해서 216% 증가됐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다음에 본업소득이 감소돼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40대들도 알바, 투잡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단기 일자리만 너무 생산되다 보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국가가 정부가 못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통계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 단기 알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결국 이 국민연금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니까 그건 해내고 네.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노동시장 정책도 유연성 있게 맞습니다.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 옵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승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이정훈 박사, 금주의 뜬 인물은요? 네. 장미란 이번 문체부 신임 차관. 예. 갑자기 화제 인물로 그렇죠. 예,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참신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체육계에도 뭔가 새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뭐 40몇 년 만에 30대 차관. 네, 40년 만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뭐 이제 지원해 왔다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좀 알려지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그 체육계 지도자 생활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사회봉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기대가 큽니다. 다음 이승훈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저도 실은 장미란 씨 할까 하다가 네. 바꿨거든요. 잘 바꿨다. 저는 김영선 의원 얘기해 보고 싶어요.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하고 한때는 굉장히 뜬 인물이었었는데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 속에 물을 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보다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아무리 그래도 수저 물까지 마시면서 이렇게 먹방을 하는 것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진 인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요즘에 좀 화제가 된 인물로. 화제가 됐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럼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이정훈 박사. 저는 박영수 전 특검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좀 한때는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거의 뭐 영웅시 되다시피 했고 그랬었는데 그런 명성이 지금 많이 훼손이 지금 돼 버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민주당 쪽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 검찰은 또 역시 저주기 재판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뭐 영화 제목을 빗대 가지고 뭐 저줄 결심 뭐 이런 표현까지 저줄 결심이 아니라 저줄 결심. 뭐 그런 표현까지 쓰던데 맞습니까? 네,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무죄 나왔었잖아요. 솔직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는데 곽영수 특검 또한 역시 수사를 너무 늦게 시작했잖아요. 한 1년 이후에나 시작하고. 특검법이 처리가 되니까 수사를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구속영장은 또 기각되고. 네. 그래서 아마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가라는 논란이 또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보면 사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사 자체가 법률적인 논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굉장히 이 부분도 역시 검찰 출신들에게는 특혜가 있다. 지금 이건 이제 50억 클럽 포함해서 특검법이 처리가 된 상태라서 특검이 이제 곧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굉장히 좀 사실은 국민적 의혹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점, 그 의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아무리 뭐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또 뭐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난번 이제 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상식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더 불신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이승훈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도 또 똑같네요. 아니 사실상 이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국정농단 특별검사로서 박근혜 최순실 씨를 구속시켰던 인물이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같이 하자고 해서 수사에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나를 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패스트 트랙에 그 고비를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진행이 되면 박영수 특검이 가장 수사가 활발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딸 같은 경우는 11억을 빌리고 아파트를 받아서 8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퇴직금으로도 5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 같이 돼서 영장이 청구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 수사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속시켜서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진짜 버렸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를 하지까 싶습니다. 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치쟁점의 첫 번째로 개각 문제를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 그 이번 개각에 대한 논평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오늘 그 정무직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더 계속 파탄내겠다. 국방장관은 세게 대북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장은 북한을 접촉하지만 물밑에서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통일부 장관은 북측을 어느 정도 대변도 해주고 옹호도 해주면서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장관급보다 차관급 숫자는 12명이나 대폭 교체를 했고 이제 후속 장관급 인사도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번 현 개각 전반적 평가부터 해보시죠. 이승훈 박사. 네. 이종훈 박사. 뭐 장미란 이제 신임 차관 때문에 국민들 시선이 사실은 그쪽으로 살짝 쏠리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도 약간의 기획이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핵심은 대통령실의 그 비서진들이 대거 차관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일제시대 하던 그런 뭐 차관 정치 내진 차관 통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약간 불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걸 전제로 해서 본인이 직접 국정을 다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이번 그 인선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워낙은 뭐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강화해서 하시겠다라고 공약은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뭐 총리도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역할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들 역시 이제 향후에는 좀 역할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딴판 개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말했던 말이 행동과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 타도라든가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걸 부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칼럼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 통일부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없애던가 아니면 바꿔야 되는데 뭐 아직 생각 못 하겠는데요. 통일을 대비하는 게 통일부잖아요. 그런데 계속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부는 앞으로 그 역할이라든가 존재 이유가 좀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홍일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강직한 성품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 MB 때 BBK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해 주신 분이에요. 검찰 재직 시.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BBK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주신 분이고 뭐 도곡동은 MB 땅이 아니다. 결국에 이게 나중에 다 번복돼서 특검을 통해 번복됐죠. 특검을 통해서 다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국민의 권익을 담당하는 강직한 성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건 전혀 이 표현과 행동이 다른 딴판 개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통일부하고 권익위에 대한 우리 이 변호사의 논평에 대해서는 이정훈 박사가 한마디 해보시고 그 전에 이정훈 박사는 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일선 배치한 것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해 보시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뭐 차관 통치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게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킬러 문항 관련해서 왜 킬러 문항을 없애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장하고 평가원장을 경질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뭐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킬러 문항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정무직인 장관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게 원칙인데 바로 담당 평가원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장관 패싱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실세형 차관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면 장관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결국에는 차관의 말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각이 결국에는 장관들한테 책임감을 주고 절대 뭐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장관을 안 바꾸는데 차관을 바꿔서 바꾼 것과 그 장관 바꾼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종훈 박사.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그 역시 그 권익위원장 뭐 인사라든가 이 부분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인선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직할체제 강화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바타를 좀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 방향이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좀 약간 윤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좀 극우 성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지금 최근에 인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본인의 어떤 뭐 철학 그거를 그대로 그냥 투영해 줄 만한 인물들을 그대로 선택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극우적 상황 그런 인식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통일부는 조금은 이제 정부 그 입장하고도 좀 다른 결의 그 입장들을 그동안 표현했던 적도 많아요. 예. 특히 보수 정권 하에서도 보면 이제 근데 이게 일종의 역할 분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 통일부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약간 북한하고 어찌됐건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이제 발언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좀 해왔던 건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의지를 지금 이제 피력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남북 관계 또 뭐 북미 관계를 다 포함해서 어찌 보면 통일부가 지금 할 일이 없는 구조적 국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별일이 할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장관을 하나 저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다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걸 좀 더 분명하게 한 거죠. 네. 차관도 외교부 출신으로 지금 이제 기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건지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거죠. 네.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황당한 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인재들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것들이 주 임무인데 예. 왜 예전에 영어 강사하셨고 지금 유튜버로서 많이 활동한 분이고 영어 강사하셨어요? 예, 예전에 영어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유튜버에서 마스크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군대부터 마스크를 좀 벗자 점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네. 다 의무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군인 생체 실험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에 의해서 죽임을 강요당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좀 허위사실적이고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은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안 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지금 야당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한다라고 허위 가짜 뉴스를 제기한다라고 거의 반국가단체로 몰아가고 있는데 야당을. 이런 분이 결국에는 유튜버로서 허위 괴담에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을 임명하니까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자신의 측과 상대 측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실까 좀 궁금해요, 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바타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영어 강사로 유명하셨지만 이제 유튜브로 전환하신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활동을 했고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찬미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방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의 국정 철학을 공무원들에게 잘 교육해 줄 사람인 거죠. 예. 본인의 이제 뭐 통치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뭐 안보 의식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향후에 아마 공무원 그 교육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른바 안보 교육 이런 게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바타는 보통 한 명 아닌가요? 근데 굉장히 많네요.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네. 자, 1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 토론 이어가죠.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대한문 사이 이 구간에 5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로 전차로 통제되고 있고요. 집회 후에 오후 4시부터 행진을 합니다. 서대문역과 세종대로 사거리 지나 다시 대한문 앞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종대로 서서문로, 세문안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